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줄줄이 이어질 것 같죠. 이제는 금리 상승을 전제로 재테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주식시장에는 어떻게 할까요? 금융주 그리고 금리 상승에 따른 우리 시장의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금융주가 올해는 상반기엔 좋았다가 하반기에는 좀 흐름이 부진해서 상고하저였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금융주를 투자하는 그 계층이 아무래도 좀 주식을 좀 오래 했던 분들, 그다음에 약간의 좀 경력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과거 사람들이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빠른 투자, 젊은층, 고객층이 대거들다 보니까 좀 소외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금융주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시세가 외면되긴 했는데 어떤 주체에 못 들긴 했지만은 그렇게 많이 빠진 측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비해서는 많이 왔는데 아무래도 그 어떤 그 주제 섹터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밀린 감이 있다. 아무래도 올해 전국은 바이러스와 정치 관련주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확실히 매매가 종목별로 좀 소형주, 매매가 좀 빠르다는 측면에서 그쪽이 이슈화됐고, 거기에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배터리, 수소 관련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종목별로 뜨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그 업종을 대변하는 금융주는 뭐 종목별로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좀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지고 파월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도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전 세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뿌린 돈을 걷어들이는 정책을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로금리가 멈추고 금리가 인상하는 시기에는 보통 전통적으로 금융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테이퍼링이 금융주의 호재가 되는지 악재가 되는지 큰 그림부터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은 금융주에는 호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테이퍼링을 이미 지금 미국이 실시를 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테이퍼링을 하느냐 마느냐, 시기가 언제이냐, 앞당기냐 얘기가 나는데 이미 11월부터 이제 테이퍼링 시작이 돼서 예정은 지금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월 한 1,200억 달러를 갖다가 채권 매입에 들어가는 것을 월 150억을 축소하면서 요거를 총 8개월 동안 이제 하면은 그 200불 달러가 이제 소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테이퍼링을 거의 이제 끝내버리겠다. 그러니까 채권 매입을 하면서 돈을 푸는 작업을 끝내겠다라는 계획을 내년 6월까지 예정돼 있었는데, 최근 얘기가 지금 3월까지로 앞당겨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리 인상이 내년 이후에나 될 것 같다라는 어떤 일반적인 생각이 좀 빨라지지 않겠냐라는 어떤 걱정 쪽으로 지금 옮겨오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지금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그쪽에 연결돼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이머징 마켓에 나가 있는 외국의 자금들이 먼저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이머징 마켓에 대표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로서는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미국의 그 주식시장 움직임과 우리가 동조하지 못하는 이유도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아무래도 테이퍼링이 그러니까 기간이 짧아지고 금리 인상 얘기가 또 조기에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또 나온다라면은 상당히 시장 자체는 죽어들지만 상대적으로 금융주 중에서는 혜택이 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이 가속화되면 금융주에는 호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우리가 관심권역에 두는 포트폴리오에서 금융주는 또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져봐야 될 텐데, 국내에서는 대출금리도 이제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은행들이 예대 마진이 이제 생기는 것에 따른 수익성 강화라는 호재가 생길 수 있을 텐데요. 국내에 어떤 업종에 호재가 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 예대 마진이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차이가 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신 금리를 빨리 올리는 대신에 수신 금리는 상당히 낮거든요.
실제적으로 수신금리가 지금 은행 그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2%대가 조금 넘어 있어. 얼마 전까지만 이제 1%대니까 은행에 넣어봐야 금리 이자가 안 나온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가 최근에는 조금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올라가도 2%대에서 지금 머물고 있고 일부에서는 뭐 한 6% 이상도 주는 데도 있어야 하지만 그거는 그 상황 폭이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뭐 100만 원까지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고 이제 미끼 상품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 수신금리가 확실히 어느 정도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여신금리는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 주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주지도 그러니까 실제적 원하는 만큼 받지도 못하지만은 실제적 금리도 기존에 한 3%대 중반에서 지금 최고는 5%대까지 올라가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용대출도 기존에 한 3%, 2%대, 3%대에서 지금 4%대까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신금리 대비해서 여신금리가 빨리 올라가니까 그만큼 은행이나 금융권에서는 예대 마진 차로 해서 이익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은 상대적으로 그거를 필요로 하는 계층에서는 상당히 좀 곤욕스러운 상황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대출받기 쉽지가 않으니까 그게 이제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좀 문제성도 발생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 있다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 KB증권, 그러니까 KB금융 같은 경우 기준으로 봐서도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좀 본다 그러면은 그거와 연계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신금리가 이제 예금금리죠. 우리가 은행에 맡기면 여기서 이자를 받는 그런 게 수신금리고 여신금리는 우리가 대출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인데 은행에 돈을 맡기면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적고 대출 받을 때 이제 받는 적용이 되는 금리는 더 높아지고 하니까 우리 서민들의 부담은 높아지지만 그만큼 은행의 수익성은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예. 네, 괜찮습니까? 예, 네. 뭐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예, 따라서 우리가 내년에는 이 금융주 투자에 대한 매력이 기존보다는 높아진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은행주와 관련한 또 다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연말에 이제 배당금을 노리고 금융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주로 금융주 가운데에서 배당 매력이 있는 업종이 세분화해서 보면은 어떤 업종이고 또 그 안에 어떤 종목이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금융주 섹터를 갖다 그러니까 세분화시키면은 아무래도 은행주가 있겠고, 근데 은행주가 최근에 거의 지주사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증권주가 있고 보험주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연말 배당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금융주한테는 나쁘진 않아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실적이 올해 좋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하는데 과거 같은 배당을 연말 배당 한 번 하고 마는데 이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은행주 특히는 중간 배당을 이미 했어요. 6월달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6월 말로 해서 이제 중간 배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배당 성향이 상당히 컸어요. KB금융 기준으로 해서 현금 배당률로 따지면 거의 15%, 750원, 주당 750원 배당을 했거든요. 현금 배당률 15%까지 갔기 때문에 배당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게 연말에도 배당을 한 번 더 하겠죠. 그러니까 그 폭이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나눠지겠지만은 배당 성향은 상당히 컸다. 이유는 실적이 너무 좋았다라는 측면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은행주뿐만이 아니고 증권주의 시세 수익률이라든지 보험사 수익률이 다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연말 배당 성향은 다른 업종보다도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상대적으로 연말 배당의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게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오른 종목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 고르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지금 금융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연초에 뭐 큰 사이클을 이루겠다는 반도체 관련주, 부품주들이 실적이 좋거든요. 근데 실제로 수익이 주가는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런 쪽의 배당 성향은 클 수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런 쪽, 그 대형주, 안 오른 대형주 이런 쪽으로 투자하는 게 상당히 유리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는 금융주가 큰 한 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연말 고배당 매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은행주들이 최근에 좀 반등을 했었죠.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KB금융과 같이 전동적인 금융주들이 최근에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뱅크가 상장하면서 최근에 보호 예수가 풀리면서 또 물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융주들의 이런 물량 부담이 좀 있지 않을지, 이런 부담이 다른 금융주들에게도 여파가 미치게 되지 않을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시총이 워낙 커서요. KB금융도 제쳤기 때문에 그런 걱정도 한편으로 있습니다. 위협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금융주들을 새롭게 보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겠습니까? 네, 지금 카카오뱅크는 게 새로운 물결인 것 같아요. 과거에 오래 뒤집어 본다면은 과거에 금융주, 증권주 중에 이제 키움증권이 20년 전에 상장되면서 그게 온라인으로 얼마큼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저렇게 과다 지출을 하고 어느 정도 시기에 BEP를 맞출 수 있을까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기우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있어요. 카카오뱅크가 지금 시총이 32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KB금융 시총이 24조에 신한이 20조, 그러니까 뭐 거의 뭐 100년까지는 안 되겠죠. 50년 이상 된 회사의 시총이 이 부분에 머물렀는데 지금 상장된 지 1년도 안 된 회사가 지금 카카오뱅크만 32조, 카카오페이가 26조 합치면은 지금 58조거든요.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수익을 보면은 KB금융 같은 게 작년에 영업이익이 4조 6천억인데 올해는 6조 이상을 봅니다. 엄청난 수익이죠. 근데 카카오뱅크의 영업이익은 3천억에 불과해요. 카카오페이는 적자가 지속이고요. 그러니까 수익 측면에서 봐서는 이제 시총이 가당치 않은 가격대에 와 있는 건 사실인데 실제로 카카오가 하면 안 되는 게 없다라는 얼마 전까지 얘기를 듣다면 그거에 대한 확장성, 기존의 금융주의 어떤 그 한계성과 새로 나온 금융업의 확장성, 카카오의 확장성을 본다면은 주가는 미래를 보고 따라간다라는 측면에서는 현재로서는 뭐가 맞는지 모르지만은 따라가는 게 맞다라는 측면에서 서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서로 윈윈하는 쪽으로 가는 게 서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고문께서 생각하시는 금융주에서 가장 매력 있는 종목은 뭔지 탑픽을 좀 꼽아주십시오. 예, 지금 섹션별로 좀 이제 나눠서 은행 지주사 은행주, 그다음에 증권주, 그다음에 보험주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은행 쪽, 지주사 쪽에는 좀 덜 오른 BNK 금융지주를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주 쪽에서는 DB 손해보험이 한번 최근에 좀 강하게 나타나는데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증권주 쪽에서 하나투자증권을 한번 좀 말씀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투자증권 하면은 재료가 좀 몇 개 있는데 하나는 그 업비트 관련 재료예요. 이게 업비트의 대주주가 이제 두나무죠. 두나무가 이제 나스닥에 상장되니 많으니 얘기가 지금 계속 풀고 있는데 내년쯤은 당연히 얘는 처음 윤곽이 나타나는데 여기 지분율을 갖고 있는 회사가 꽤 있어요. 카카오가 아마 가장 클 거예요. 카카오가 지금 카카오 자체로 갖고 있는 게 거의 한 7.7%, 자회사인 KQ브 벤처스 통해서 11%, 전체 한 23% 최대 주주 지분을 갖고 있고 그 이외에 뭐 벤처 투자나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하나투자증권이 6.15% 갖고 있는데 하나투자증권이 최근에 얼마 전까지 가격이 액면가를 못 넘겼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액면가를 못 넘긴 회사가 한 두 군데가 남아 있어. 유진투자증권하고 유한타증권이 있는데 얼마 전에 액면가를 높여놨는데 실적을 비해서도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하나투자증권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생각이 들고요. 네. 현재 가격대 가격 보면은 현재 5,000원, 한 5,800원 정도 지금 갖고 있는데 한 5,600원 갖고 있는데 조금 조정된 한 5,500원 선이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목표가는 전고점 한 7,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손절가는 안에 액면가 5,000원을 다시 하회한다면은 또 한 번 좀 지겹게 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하나투자증권의 가능성, 외국인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 네. 어우러진다면은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결정적 투자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